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정신없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고요함 속에서 오늘을 맞이했을까요? 퇴계 이황 선생은 5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경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경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살펴보면 공손할 경이라고 하지만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경은 단순히 예의 바름이 아닙니다. 경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 마음을 팽팽하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 수천 가지 자극에 노출됩니다.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SNS에서는 타인의 삶이 화려하게 펼쳐지며 뉴스는 우리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의 마음가짐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경은 이 모든 흩어짐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삶의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이 없으면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붙잡을 곳이 없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할 때, 일을 미루게 될 때,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지 못할 때, 모두 경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퇴계 선생은 주의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를 지켜서 어지러움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렇게 작은 순간들부터 경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경의 시작입니다. 하루 종일 완벽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 자체가 경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경은 삶 전체를 단단히 붙잡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갖지 않죠.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날은 헛되이 지나간 것과 같다. 성찰, 즉 성찰이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비판이나 후회와는 다릅니다. 성찰은 오늘의 나를 내일의 스승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잘한 일은 격려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점으로 삼으며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갈지 계획하는 것이죠. 퇴계 선생은 매일 밤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 일기에는 오늘 읽은 책의 내용,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자신의 감정 변화, 그리고 내일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꾸준한 성찰을 통해 선생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성찰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없이 바뀌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SNS에서 타인과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남들의 성공에 질투하는 대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성찰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 줄 일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두 번째 줄에는 아쉬웠던 일 하나를, 세 번째 줄에는 내일의 다짐 하나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점심 약속에 늦어서 미안했다. 내일은 시간 약속을 더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성찰할 때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을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솔직할수록 성찰의 효과는 커집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성찰은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 배움을 얻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에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성찰은 어제의 나를 오늘의 스승으로 만드는 지혜입니다. 매일 밤 몇 분만이라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어떤 이는 너무 많은 꿈이 있어서, 어떤 이는 아예 꿈이 없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배움도 없고 배움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입지, 즉 뜻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입지란 단순히 목표를 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목표는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지만 뜻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목표는 달성되면 끝나지만 뜻은 평생에 걸쳐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퇴계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성인이 되겠다는 뜻을 품으셨습니다. 여기서 성인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뜻 하나가 선생의 평생을 관통하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만의 뜻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릴 적 꿈꾸던 것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울 때는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둘째, 나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셋째,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뜻이 됩니다. 하지만 뜻만 세워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은 뜻은 종이에 있지만 실천은 발끝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뜻이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큰 뜻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세운 뜻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왜 이 뜻을 세웠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뜻은 종이에 적어두되 실천은 발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뜻을 세우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현대인의 하루는 과잉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선택, 너무 많은 자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수십 개의 알림이 기다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끝없는 할인 메시지가 쏟아지며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절제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절제란 무엇을 포기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절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을 취하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가 절제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이 관계를 해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후 말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훨씬 의미 있고 진실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할 영역은 소비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이것 없이는 불편할까? 를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절제입니다. 뉴스,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좋은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질 좋은 정보 하나가 수십 개의 자극적인 콘텐츠보다 우리 마음에 더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절제의 진정한 목적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100개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보다는 5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습니다. 10시간의 자극적인 영상보다는 1시간의 깊이 있는 독서가 더 가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물질적으로는 검소하게 사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선생의 서재에는 많은 책이 있었지만 모두 여러 번 읽고 또 읽으신 책들이었습니다. 음식은 간소했지만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절제를 실천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점점 명확해지고 정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덜어냄이 본질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 빈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종이 냄새, 그리고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읽는 즐거움. 스마트폰과 동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런 경험은 점점 사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 이황 선생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나 정보 습득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에게 독서란 마음의 모양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되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깊이 읽어라. 한 줄을 읽더라도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라. 이는 현대의 속독이나 다독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선생에게 독서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혜의 체화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식 독서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읽어보세요. 둘째, 필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타이핑이 아닌 손글씨로 쓸 때 그 문장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집니다. 퇴계 선생도 평생에 걸쳐 수많은 책을 필사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자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만의 해석을 덧붙여 들려줄 때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현대인에게 독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간 부족입니다. 하지만 독서는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한 줄만 깊이 읽어보세요. 그 한 줄을 종이에 적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3줄 정도 써보세요. 예를 들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문장을 읽었다면 나는 어떤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있나?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작은 고통 하나를 감수해 볼까? 와 같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테마 독서입니다. 한 달 동안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책들만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용기에 관한 책들만 읽는다면 다양한 저자들의 관점을 통해 용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책을 읽을 때마다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에는 그렇다, 의문이 드는 부분에는 과연 그럴까? 감동받은 부분에는 마음의 세기자와 같은 짧은 감상을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독서할 때 책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자와의 대화가 됩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독서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을 바꿉니다. 오늘 밤 좋은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한 문장을 찾아보세요. 6장 원고 겸양 마이너스 배움의 문을 열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춥니다. 반대로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겸양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겸양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겸양은 때로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겸양의 첫 번째 실천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할 거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겸양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싶다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회의에서든 수업에서든 일상 대화에서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겸양입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겸양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양이 아닙니다. 진짜 겸양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겸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요약 마이너스 질문 마이너스 칭찬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제시도 미계속 편집나고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마지막에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배운 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법을 익히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 변명부터 하지 말고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인정해 보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은 평생을 두고 자신을 아직 배우는 중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선생은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지셨고 후학들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겸양을 오해하지 마세요. 겸양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양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겸양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겸양은 비굴이 아니라 진실을 맞이할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배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열쇠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감이 마음을 덮칠 때, 예상치 못한 일로 당황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 말씀하신 평정입니다. 평정은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수많은 감정적 자극에 노출됩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서 짜증이 나고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SNS에서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질투심이 들고 뉴스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계속 휘둘린다면 우리의 삶은 평온을 잃게 됩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사물을 바르게 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때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히 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4-4-6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판단하지 않기 규칙입니다. 감정이 강할 때는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고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 중에 후회하는 일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모든 경험에는 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고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부정적 감정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은 자연을 자주 관찰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나무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깨달으셨고, 강물을 보며 물은 흘러가지만 강바닥은 그대로 자라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자연을 바라보며 평정심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기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평정심이 무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평정입니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처럼 파도는 흔들지만 바다는 기울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도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을 잃지 마세요.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